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영상으로 하게 되니까 좀 낯섭니다. 예. 근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돼서 방송이 됐지만 철완 아톰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는 원래 만화책으로 나왔던 것이 원작이죠. 그리고 강풀의 26년이라고 하는 영화 역시 만화책에서 나온 겁니다. 또는 소설에서 나와서 그 소설이 라디오 극본으로 재탄생돼서 각색돼서 라디오 드라마로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면 다시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뭔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이 라디오 백년전쟁은 라디오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진일보했다고는 할까요? 차원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갔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저도 좀 떨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역사 길라잡이이신 박한현 선생 모셨습니다. 좀 떨리시죠? 많이 떨려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속으로 울고 있어요. 아이고, 박한영 선생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이제 뭐 딴짓도 못 하겠어요. 네. 라디오 할 때는 뭐 말 얘기하면서 눈은 뭐 다른데 보기도 하고. 특히 손병희 씨가. 예, 뭐 물 마시기도 하고 또 기계 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뭐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부터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TV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 라디오 식구들에게 자료도 직접 보여드릴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대본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제가 또 이게 몰골이 흉악한데 네, 좀 이것도 세수도 깨끗하고 옷도 좀 민폐가 안 끼칠 정도는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또 좀 그동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예. 신림 문제나 어떤 역사적 현장을 얘기할 때 사진 한 장이나
자료 예. 하나가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생명력을 가질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말로서는 실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고,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에 있는 비장의 자료들이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공개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사실은 뭐 좋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 아니면 네. 도표 하나 이것이 얘기해 주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보는 라디오 시작은 역시 그래도 우리가 100년 전쟁이었으니까 그래도 친일 행적을 한번 좀 시작하자.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특히 한국의 가장 추악한 수국 꼴통 언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현 오너들의 선대들, 즉 방응모와 김성수를 한 4회에 걸쳐서 집중 다뤄보려고 합니다. 4회에 걸쳐서. 네, 각각 유해씩. 그러게요.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그런 단체들 그리고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방응모 또 김성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그 친일파라는 사실은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뭐 방응모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국가에 의해서 지금 규정된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그 규정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넘어서야 된다. 예, 다시 말하자면 공인됐지만 그것이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공중파에서 방응모 김성수 친일 직접 다룬 적이 있습니까? 하긴 그러네요. 예, 주류 언론에서 예. 종이신문 주류 신문 조중동 아니에요. 네. 종편 그들이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류 언론에서는 적어도 방문화 김성수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고 비켜나가고 있다.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방응모나 김성수 같은 사람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글을 보면 네. 뭐 물론 이제 많이 아시고는 계세요. 그러나 몇몇 사실만 부각되고 있어요. 특정한 친일 행적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친일 행적들이 사실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그 친일 행적을 제대로 알고 가자.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질러 했던 그런 그 해프닝이었다라고 물타기가 될 수도 불가피했다라든지 있고 또는 뭐 교학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마치 한두 개 정도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욱이나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 사진이 나오면서 네. 독립유공자로 소환된 사람 가운데 20명이 문제가 되었죠. 네네. 그중에 19명이 소환 취소가 되었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근데 마땅히 김성수도 같이 취소해야 되는데 김성수는 20명 가운데 한 명인데도 보류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 훈장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건국장으로 이렇게 훈장을 받았다. 예.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중에 20명은 취소가 됐는데 수명 가운데 19명은 19명은 근데 예. 김성수는 빠져버린 거예요. 보류가 된 거죠. 네. 독립운동가는 흠결 사항만 있어도 독립유공자 소원이 취소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 그 계열만 달리해도 즉 사회주의 계열만 돼도 취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네. 이런 상식에도 불구하고 보류하고 있는 현재 권력들. 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김성수 같은 사람의 경우는 혈령과 학연을 매겨서 이미 대한민국에서 공관 권력을 구축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뭐냐면 이 서흥 같은 것들을 통해서 면접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다루자고 한 것은 재작년에서 작년에 이어진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쓰레기 교과서 문제예요. 이걸 봤더니 곳곳마다 동아일보 사람들이 나와요. 교과서에. 일제시대에. 네. 김성수하고. 근데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마치 동아일보와 동아일보 관계자들 또는 김성수가 민족지휘자, 민족의 고난받는 지도자였고 나중에는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주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이런 교묘한 역사 왜곡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긴요. 동아일보 예를 들면은 일제 시대 때 송기정 선수의 그 일장기 말소 사건 네. 이것도 동아일보 경영진이나 사주들이 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말단 기자가 한 거였는데 그리고는 해고되었는데 김수는 무척 화를 내죠. 무척 화를 냈었죠. 네. 네, 그리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예, 그리고 그 총독부한테 사실은 굴복을 하고 싹싹 빌면서 넘어갔는데 이런 왜곡이라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 이야기하면 지금 반성을 해도 용서될까 말까한 이러한 사람들이 또는 그 후예들이 학연과 혈연과 지원과
금권을 통해서 오히려 민족 지도자를 다시 재포장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심지어는 친일 청산하자는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곳을 오히려 종북으로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마디로 역사의 후한무치에 대해서 그 후한무치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된다. 자,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에 그 할 말을 한다고 하는 신문. 네.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1등 신문이라고 하는 내가 볼 때 할 말 한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만 골라서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만 하는 그러나 자신들은 할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예. 그 신문 예. 방응모에 대한 그 네. 얘기부터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심각한 사회적 그 폐악으로 치면 조선일보가 요즘 좀 더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더 세련돼 있고. 네. 예, 그래서 뭐냐면 한데 우리가 조선일보나 방응모로 다룰 때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네. 일제 강점기의 행적, 특히 친일 행적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해요. 방응모라는 사람이 조선일보를 인수하기 이전에 조선일보는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이야기. 또 방응모가 조선일보 사장이 되기 전에 과연 그는 무엇을 했던가까지만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한때 민족지로 불리기도 했었던 그런 네. 신문이 정말 그런 때가 있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둠이란 것은 빛이 있어야만 그 어둠의 깊이가 네, 있겠죠. 예, 예. 예, 그 어둠이 있어야 빛의 밝기가 있다든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조선일보가 그나마 항일 언론으로서 찬란하게 민족의 정말로 민족으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20년대와 30년대 초까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방응모가 인수하면서 빛의 시대에서 어둠의 시대로 몰락하면서 네. 다음 주에 본격 다루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있었던 그런 시절 네. 일단 준비해 주신 자료. 네. 네. 방응모 1884년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있었던 네. 갑신년에 태어나서 1950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있던 해에 사망했고요. 1월 3일이군요. 1884년 음력으로 따지면 1883년 그러니까 12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고요. 정주라고 하면은 그 맛있는 분 많죠. 홍경래 난 때 네. 네, 그 정주성에서 은거하다가 결국은 진압이 되었죠. 홍경래가. 예, 네. 바로 정주성 전투에서 홍경래 그렇습니다. 난이 끝내 이제 패배하고 말죠. 네. 근데 평안도 이 정주라면 또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광수, 춘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 예. 무슨 학교? 오산. 예, 오산학교. 예. 그다음에 민족 시인, 윤족씨. 소월. 예, 김소월. 남해 영랑, 예. 남해 김영남, 북의 소월. 그다음 또 김소월. 있죠. 북방의 시인, 먹는 거 많이 그 소재로 다루셨던 백석. 예, 백석 씨. 예, 예,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분신 70년대 남북 강화의 주인공 손우희 선생. 예,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네. 그다음에 유명한 기독교 친일파 누구십니까? 예,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고 용재 백낙준. 예예예. 네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참 항일과 친일이 그 교차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족지골 서당에서 16세 때까지 한학을 익히고 그 뒤 함경도에서 서당 훈장을 지냈고 네. 1901년부터 3년까지 훈장을 지내셨군요. 네네. 그게 다 하고 네. 그러게요. 그래 이렇다 할 학력은 서당에서 공부한 거 말고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예, 뭐 한학이야 그 당시에 다 하던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뭐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했던 것이고. 네. 그 사실은 뭐냐면 훈장한 거 외에는 이렇다 할 이력도 없는데 조선일보 사장 하기 전까지 이력도 별로 없어요. 네. 1919년까지 한글 보게 되면 대서업, 대섭. 예, 뭐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어쨌든 유식자 그룹이니까. 그다음에 여간업, 예. 그다음에 좌파 포목업. 그렇군요. 자파증 자파업. 그러니까 상업에 종사하고 또 뭡니까 글을 대신 써주는 문서를 작성해준 대서업을 했다는데 네. 언론에는 언제부터 종사하게 되는 겁니까? 예, 언론은 이제 그 언론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예, 1922년에 그 3.1운동 지나고도 3년 뒤죠. 네. 예, 바로 1922년 6월에 동아일보 정주 분국, 예, 정주는 이제 아까 고향이죠. 네. 분국 인수해서 그게 지국으로 승격됩니다. 바로 이때 정주 지국장이 됩니다. 오. 자, 그래서 동아일보 정주 지국장으로서 언론에 조선일보가 내리게 아니고 됩니다. 조선일보가 아니고 라이벌 동아일보네요. 네. 네. 예, 그래서부터 이제 동아 조선의 이제 복잡 미묘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방응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회인으로서는 여기서부터 존재가 드러나게 될 텐데요. 계속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결국 정주 그 당시에 사실은 지역의 유지자들이나 좀 더 깨 있는 네. 사람들이 그 신문사 지국장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방옥목의 경우에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민족 운동으로서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네. 어찌됐건 동아일보 지국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에 관계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사회운동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국장들 조금 다 차이가 있다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소월도 거기서 그 지국장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렇죠. 보급소를 운영했다거나 예, 하여튼 예. 그런 걸 했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신문에 나오기 시작해 이때부터 네. 이제 지역 단신으로 지역 단신 나오는데 바로 이 지국장이 되면서 네. 여자 교육회라고 하는 걸 조직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한마디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과 신장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이죠. 예. 뭐 그때서 무슨 대단한 여권 운동을 했다 보이지는 않고. 그래도 멋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활동이 보도가 안 되는 걸 봐서는.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이 정주 지역에서 다소 이제 유지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제 의원금 모집이에요. 아. 예, 1922년하고 1925년에 큰 홍수가 났었어요. 25년이면 울충년 예, 대홍수. 중년 대홍수죠. 네, 네, 예, 네. 예,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두 번의 그 수해 때 바로 수해 구제를 조직할 때 참가하죠. 당연히 동아일보 지국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도 네.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죠. 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수제 의원금 모집 활동에 종사했다는 거. 예. 예.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모금 운동이 조금 더 이제 교과서에 나올 만하다 그럴까? 예. 그나마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발긴으로 참가합니다. 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기억나시죠? 라디오 시절에 그러니까 왜 조선에는 기술만 가르치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학문만 가르쳐 갖고는 노동자들 만드는 시민 통지에 그 적합한 그런 기초적인 학력만 제공하는 네. 그런 학교 또는 기껏해야 전문학교 2년제 전문학교만 세우는 것이냐 우리도 4년제 정규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예. 한마디로 조선인 본위의 조선 교육인데 네. 실업 교육이 아니라 조선에도 정규 대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네, 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내자 이게 밀립 대학이죠. 밀립대학 운동. 관립 대학이 아니라 네, 네. 제국 대학이 아니라 예, 예. 됩니다. 뭐 의미가 있죠. 이렇게 네. 1920년부터 시작돼서 1922년부터 본격화되는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발긴으로 참가했습니다. 1922년에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제 아마 방모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놓을 수 있는 사회 활동으로서는 이 조선일보 전에 네. 아마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때 다뤘다시피 그 경성의 제국대학을 설립을 함으로써 네. 함으로써 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예. 이제 밀립대학 운동을 이제 독립운동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아 보통은 독립운동의 상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비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참 이건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천차만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1903일 운동이 일단은 실패했겠죠. 독립이 안 네, 됐으니까. 네. 그러나 해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국내에서는 뭐냐면 이제 부르주아 계층들, 네. 재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만세 같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이나 그 다음에 무장투쟁 같아서 어렵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립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까지 실력 양성 운동을 크게 전개해요. 맞습니다. 제가 학교 때 다닐 때 국사교과서에서 배울 때 예. 그런 실력 양성 운동 이것이 그 독립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만 그 사실은 그 찬반양면이 분분하죠. 예. 예. 이때 내놓은 게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경성 방지 같은 거 만들어서 산업을 조선인 산업을 육성하자. 경성방직. 예. 바로 그 김성수 집안 예. 얘기잖아요. 그 네. 상징으로 그 경성 방직을 네, 내놓지 네. 않습니까? 또는 문화적 실력 양성 운동, 교육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계몽 운동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게 진짜 독립운동 맞냐에 대한 논쟁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 친일은 아닐 것이고 당연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저는 뭐냐면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건 명확하죠. 하지만 예. 그래도 친일한 것은 아니다. 이거 사실 일본 제국주의의 합법의 틀에서 전개하는 운동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동의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학교 설립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력가나 지역의 유지자들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상당히 뭐 이 여기는 그래서 이 참여할 때는 지역의 친일파들이 많이 돈을 내요. 아, 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또 돈 내라면 또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그것 뭐 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 학교 하면서 뭐 장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네. 또 이 밀립대학 기성운동 하던 사람들 가운데 훗날 친일로 가는 사람도 많았다. 즉 최초의 참가자 가운데도 지역 유지는 상당수가 친일파였고 네. 그 이후에 또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나중에 친일파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당시로서도 이게 해외에서 이제 독립군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 단지 신조 선생 같으면 완전히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여튼 방응모가 그 이런 리즈 시절에는 이러한 그 소극적이나마 이런 언론 운동에 종사하기도 했었다. 여기까지만 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지만 방응모의 그 사회적 지위는 이런 언론 운동이나 또는 뭡니까 밀립대학 운동이 아니라 노다지에서 나왔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거 웬만한 거 다 하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 하던 일이고. 다 하던 일이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제 노다지 금강으로부터 인생의 대박도 왔지만 사회적 발을 새롭게 하게 되죠. 그렇죠. 금광을 발견한 그 순간 예. 그 미국인이 노 터치 건드리지 마 이거 내 거야라는 것을 듣고 있었던 조선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야? 우리는 금이라고 하는데 쟤들은 저걸 노다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다지라고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예. 말도 있습니다만. 예, 예. 네. 하여튼 1920년대는 금강 바람이 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방문모도 여기에 뛰어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한데 1924년도에 24년도 예, 그 평안북도의 삭주군에 삭주 교동 광산이 있어요. 네. 이 최창학이라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던 폐광이에요. 예. 이 폐광을 뭐냐면 임대를 가지고 드디어 광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대박이 터졌군요. 처음부터 대박은 안 나오죠. 아, 네. 그래서 거의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쪽박을 차게 생겼는데 1926년에 와서 바로 그 8월달에 교동에서 금맥을 찾은 거예요. 터졌군요. 네, 터졌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대박이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광산업자로서 변신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19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산 업자로서 이제 조선사에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망해가는 금광을 인수해서 잘 안 되다 결국 그 대박이 터져서 로또를 맞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이라도 대주고 그런 겁니까? 놀랍게도 사실 그 당시에 재력가들 친일파를 할지라도 독립운동가 자금을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방문은 그런 게 안 나오고 오히려 뭐냐면 이러한 재력 기반으로 정치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930년에 보면 1930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도평이 의원 선거에 부부합니다. 도의원에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친일파라 하더라도 독립운동의 자금을 이렇게 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론 총으로 갖다 대서 돈 낸 적도 있겠지만. 뭐 그렇기도 하고 네. 뭐 뒷일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도의원에 출마한 거군요.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그렇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건 지방의회 의원을 한다는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를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관선 즉 관에서 뽑은 사람 아니고 출마를 했지만 명백하게 체제 내적 인물로서 그의 사회적 정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독재 정권이 만든 당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 한통속이 된 많은 예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뭐. 네.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붙겠어요. 아니 왜? 왜?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노다지 뿌리고 다니면은. 예, 그래도 뭐 또 거기 또 유력한 친일파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군요. 하긴 사회적 지위, 그 학력이라던가 연출이라던가 이런 것이 더군다나 서북지방.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고서 이제 그럼 그 돈으로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는 건가요? 바로 조선일보를 인수하지는 않아요. 네. 본인이 조선일보로 자체 인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 도의원 떨어지고 나서는 간척 사업에 종사해요. 간척 사업이요. 예, 수원군에서 한마디로 하면 돈에 대한 이제 광산에서 가진 재력을 해서 각종 산업에 손을 뻗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를 다룬 그런 그 소설 읽다 보면은 예를 들면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예. 이런 곳에서 그 금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예가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조선인 인부들이 그 금을 몰래 이렇게 빼오려고 하는 그런 네. 것도 있습니다만 간척 역시 네. 사실은 전라도 이런 곳에 섬 많은 곳에 간척을 해가서 일본인 빈민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네. 일약 지주로 변신하게 하는 동양척식회사 네. 비호를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상들이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그 시세의 경제 활동이 빨랐던 사람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 조선일보를 이제 나중에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경영주가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뭐 학문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방응모 이전 시기의 조선일보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방응모 이후의 조선일보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를 이해하는 데 크다는 도움이 될 거예요. 1920년 3월 6일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4월 1일에 참가했으니까 한 달 빠르게 예. 나왔군요. 예,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민족 언론으로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조선일보를 그 당시에 만들었던 핵심 그룹은 대정실업친목회라고 해서 친일 경제인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대정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다이시. 예,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쇼와 히로히토의 아버지이며 그렇죠. 지금 아키히토의 할아버지인 네, 네. 네, 그 일본 왕의 연호인 겁니다. 네, 그걸 대정 따서 다이쇼. 했습니다. 예, 예. 아, 바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조진태하고 예종석 사장은 네. 조진태 이제 부사장 겸 발행인이 예종석인데 다 친일파잖아요. 유명한 그분 친일파. 예, 예. 이들이 이 조선일보를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신문명 진보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나선 거죠. 확실히 그 당시에는 신문 장사가 돈 되는 장사이기는 했나 봐요. 네.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렇군요. 새로운 미디어가 출범한 거니까.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신문명 진보주의 이게 저기 보니까 일진회가 그 늘상 주장하던 그런 문명 진보. 문명 진보, 예. 문명 진보. 그다음에 늘 요즘 지금 선진 조국 창조, 아, 근대화 이런 얘기가 통하죠. 결국은 친일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여기 뭐냐 한일합방이라고 자기 주장할 때 바로 그 근대화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문명 진보에서 민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 내용도 보면은 매우 친일 논조가 아닐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아,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예, 보면 뭐냐 이 신문은 창간된 지 반년 만에 30차례나 기사 압수 처분을 받아요. 30여 차례나. 와, 반년 만에 30여 차례. 예, 그러고 나서는 이 조선일보는 총 네. 존속 기간 동안 4차례 정간 처분을 받습니다. 정간. 정관이라고 한다면 당분간 예, 신문 내지 마. 학교로 그렇죠. 치면은 정학.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바로 그것이 애초에 출발하면서 바로 유명한 친일파인 예종석부터 이 부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아니, 조진태가 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 친일파들이 사장이 되었는데 어쩌다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 먼저 대표적 예를 들자면 1920년 4월 그 28일자 신문이에요. 조선일보에. 창간하고서 한 달 좀 지난 다음에. 네, 그렇게 되는데 영친왕하고 이제 그 이방자 아시죠? 네. 예, 마사코. 예, 그 결혼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첫 압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이 보면 잘 알다시피 영친왕 이후는 그 전에 그 민시댁 아가씨하고 약혼 황세자 빈으로 간택이 돼 있었잖아요. 나중에 1904년. 이화여전의 교수로 교수가 되셨던 민갑완 교수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일본에서 일본 혈통으로 넘기기 위해서 파혼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맞물려 가지고 보도하니까. 물론 뭐 부부 사이는 그 금슬이 좋았다고는 합니다만 예. 그로 인해서 민갑완 교수는 그 간택이 됐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수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풍습이었으니까 결혼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생활로서는 참 쓸쓸하게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만 그 강압적인 결혼을 기사로 이렇게 제공했다고. 그 이제 사실을 떠올리고 예. 그러면서 뭐냐 바로 그 민규수 댁에 탐방 기사를 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결혼식 할 때 과거 여자의 기사를 내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본으로서는 좀 열받죠. 네. 좀 불경스럽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압수 조치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창간한 지 2달이 안 된 때 그렇게 됐었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보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연재 중단되는 게 바로 1920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연재 기사예요. 이 제목이 뭐냐면 이 연재 기사 제목이 요즘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조선 민중의 민족적 불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쭉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첫 1회 6월 1일자 제목이 뭐냐면 네. 골수에 깊이 맺힌 조선인의 한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되니까 딱 10회째 6월 10일이 되니까 10회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선 총독부제가 안 된다. 연재 중단시켜 버리면서 예.
부사장 예종석도 친일파도 쫓겨나고 네. 이거 썼던 방한민이라는 기자도 이제 뭐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방이 그 저 방응모 집안의 방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까? 예, 예. 아. 이거는 그 이제 부여 사람이에요. 예, 아성 파문인데. 아, 의외의 사건이네. 분명히 친일파들이 중심이 돼서 신문을 창간했는데 예. 그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재해가 또 그것도 뭐 발행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예. 상당히 의외입니다만. 네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하면서 벌써 뭡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시작부터 갈등이 벌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립신문에서 그 상위에 쓰던 그 임시정부 기관 네네. 독립신문에서도 조선일보와 같은 실업본위의 것, 그러니까 장사속이라는 얘기예요. 네. 상업지조차도 또 총독부의 매일신보 기관지까지도 발매 금지를 경고를 받는 상황으로 억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노사간의 갈등도 상당했겠는데. 좀 이렇게 뭐 해서 말씀해 주시죠. 압수처분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사장이 바뀌어요. 아, 예, 그래서 유문환이라고 예. 변호사 출신이 사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정실업 침묵회가 원래 물주잖아요. 네. 예, 근데 뭐냐면 이 대정실업 침묵회가 계속 돈을 안 낸 거예요. 조선일보에다가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삐딱한 기사를 계속 싣고 그러니까 예, 돈 낼 그렇죠. 마음이 떨어지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 가치가 약해진 거죠. 아, 투자 가치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진태가 사장에서 물러나고 유문환이 사장을 취임했는데 이때 1차 정관이 일어납니다. 이 유문환 사장 때. 예. 이 사람은 그 대정실업 침묵회 사람이에요. 예. 근데 1920년 8월 27일자 기사가 미국의 의원단이 식민지 조선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뭐냐 이것을 환영하면서 뭐냐 어떻게든 이걸 알려야 되겠죠.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네. 그래서 아주 살벌했어요. 이때 뭐냐면 이 조선인을 못 만나게 할까 일본 경찰들이 네. 미국 의원들을 네. 이렇게 하고 한국인들은 계속 알리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일본 경찰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단 말이에요. 사설을 실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자연의 화라고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해서 되면서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그 치안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그게서 뭐냐면 그 일주일간 정관 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신문의 정관 처분이에요. 1920년 8월 27일 예, 예. 이 부근에 예. 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관 처분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일주일만 다시 복관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됐는데 더 세게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가. 예, 그래서 뭐냐면 우열한 이 1920년 9월 5일자 이 사설에서 논설에서 네. 우열한 총독 당국은 무슨 가덕으로 우리 신문을 정관을 명하였던가. 으아. 아주 센 논설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조선일보라는 간판 아래서 민족적 양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한 네. 우리는 이를 참을 수 없으므로 철두철미하게 배일 신문이 되는 소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배일 신문 자체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예, 예. 아니 그 친일파들이 중심이 돼서 신문을 발행했는데 예. 기자들이 이렇게 그 반일 논조를 띄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정관에서 일주일 동안 정관 네. 먹었다가 다시 하면 자숙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다시 또 덤벼들어 가지고 2개월간 정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조선일보 경영자들과 예. 기자들이 한 통속이었다는 건가요, 결국은? 그래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세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네. 예,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상업주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업주의. 아. 쉽게 말하자면 비록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매상을 올려야 된다. 요즘 말로 독자하려면 그런 네. 거죠. 정관 처분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 야당도 독하게 해야 된다고 하겠어요. 네네네네. 이래서 오히려 뭐냐면 정관 조치가 취해지면 기자들이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도 그런 일설도 있어요. 네. 그만큼 독자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지금 왜냐 동아와의 경쟁이지 않았습니까? 예. 동아는 어쨌든 그 당시 민족주로서 상징이 있었고 선명성 예. 경쟁 일종의. 또 한편으로는 네. 신문사의 기자들이 핵심이잖아요. 예. 또 아무리 친일파가 운영했더라도 그 지식인들은 인텔리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이 이를 모았는데 이 속에는 배일파하고 친일파 양대 세력인데 이들의 각축을 벌였는데 대체로 이 정관이 나왔던 시기는 배일파가 친일파보다 좀 더 영향을 강하게 가졌던 시기, 우위를 차지했던 시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가장 자본주의의 천방에 서 있는 그런 모교에서 출자한 그런 언론이 예.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이 세상에서 권력과 밀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이 된 그런 언론이 언뜻 보면 가장 그 뭡니까 정로를 추구하는 것처럼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는 예. 그런 스탠스를 보였을 때 예.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마치 이렇게 요즘 공중파 종편 중에 하나도 그런 행태를 취하죠. 네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프로 운영하시는 분 자체는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 네, 저도 그것을 그렇습니다. 허용했던 예. 것은 재벌 언론이잖아요. 네네. 이런 기묘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금광업에 대해서 방씨 집안의 금광업에 대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인권 탄압이라던가 그리고 뭐 반민족적인 매국적인 이런 얘기들이나 매판적인 그 기사를 쓸 수 있었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지금의 별셋 그룹이죠.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적어도 어느 그때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도 어쨌든 기자들은 네. 배일파가 있고 친일파가 있었고 그때 네. 배일 기자들이 그래도 때로는 자기 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과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도 그런 기자들이 있는지 가슴에 손 얹는 기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번듯한 그 직업을 얻기는 쉽지 않았으니까 네. 기껏해야 학교 선생 물론 그 당시 학교는 지금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그 영광스러운 더군다나 그 문이 무보다 위에 있었던 조선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박봉에 예. 또는 면석이 이 정도가 그 조선인들이 그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꿈이었는데 신문 기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텔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시는 가장 신지식인이죠. 게다가 지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한다면 네, 더더욱 그런 지사적인 신문 기자들의 지사적인 성격은 사실은 유신 때 상당히 우리 그 나라에서 빛을 발하긴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매우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예. 지금 언론이야 뭐 언론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지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바로 그런 기자들이 있었을까? 식민지 조선에도 그런 의기 있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럼요. 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군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방씨 집안이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기 이전에 조선일보 역사, 족벌 경영 이전에 조선일보의 리즈 시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알겠지만 대정실업 친목회 어쨌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속에서도 뭐냐면 이제 배일파와 친일파가 이제 각축을 벌이면서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상업적 동기로 네. 조선일보가 빵빵 10분 나오면서 두 번 정관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역시 경영난이 있었겠죠. 당연히 돈을 안 내니까 돈을 대정실업. 안 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진태가 누구한테 넘기냐 정말 진정한 친일파 송병준에게 넘깁니다. 경영 소유권을. 야. 이 송병준 알지 않습니까? 이완용과의 라이벌 아니에요. 네, 누가 더 친일하나? 네. 너는 귀족적인 친일, 나는 네. 저자거래의 친일. 네. 또는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런 시정잡배 같은 놈아. 나는 그래도 조선 왕조의 그런 때부터의 양반집 가문이다. 네. 이러면서 서로 각축을 벌였던 송병준과 이완용입니다. 네. 그 송병준 인수할 때 송병준이가 근데 인수해서 자기가 사장하면 신문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송병준은 그렇군요. 사실 그런 쪽으로 배운 건 별로 없었을 테니까. 그럼 누가 보다 송병준 사장하면 동의가 되겠어요? 사회적 지위도 예. 그렇고. 그래서 송병준이 뭐냐 자기가 참아 못하고 네. 1921년 4월 달에 네. 자기가 인수하면서 남궁훈이라는 사람을 3대 사장으로 내세워요. 남궁훈 예. 누굽니까 이분은? 이분은 이제 황성신문 구한말에 황성신문에서 아주 맹렬하게 항일 논조를 폈던 분이에요. 황성신문. 언론인이죠. 네. 네, 이렇게 되고 그 혹시 그 남궁백이라는 시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궁벽이요. 예. 이 시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남궁훈의 외아들입니다. 남궁억, 남궁벽 해서. 예. 네. 아니 남궁훈의 외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남궁을 3대 사장으로 내세워서 발행하니까 이게 뭐냐 원로 언론이잖아요. 또 배일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고 내세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송병준이 그 배일파를 앞에 내세운 거예요. 역시 돈 앞에서는 예, 근데 그 꿍꿍이 있겠죠. 네.
송빈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베일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송병주는 남궁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남궁훈이 나이가 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간판 스타, 아, 그 얼굴 마담이라 그럴까요? 네. 예, 이렇게 돼서 내시오고 실제로는 이 송병준의 아들 송종헌 이것도 아주 그 흉악한 인간인데 실제 경영권을 막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실제로 뭐냐 편집 같은 게 신문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도 송정헌이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의 실세는 자기 아들 송정헌이, 그다음에 편집권은 남궁 그 훈이 아니라 매일신부 출신 친일파가 있어요. 선우일이라고 네. 이 친구를 데려와서 이제 맡기려고 한 거죠. 선우일.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지 사장.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저 기업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네. 심지어 교회를 운영할 때도 보면은 아 그런 게 그렇죠. 바지 목사 갖다 놓고 있다가 음, 자기 자식한테 물 줄 때가 되면은 음, 예, 뒤바꾸기도 하고 음.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너더러 증거를 대라 그러면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럼요.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물뚝심송님이 얘기한 거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송병준은 확실히 네, 예. 그러니까 친일파 경쟁 이완용한테 친일파 경쟁에서 좀 밀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그런 이곳에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였군요. 예. 아마 제 생각에 그 배우 중에 하나는 누군가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원래 매일신문 이 조선일보 만들 때 이렇게 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대정실업 침묵회가 그렇겠죠. 갔을 때. 근데 네. 이게 이상하게 자꾸만 이게 항일 논조가 나오니까 음. 아마 내 생각에는 야 송병준 이번 기회에 네가 좀 정리해라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러니까 없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송병준이가 그걸 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송병준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딱 1921년 4월 11일 날 이제 4대 신문이 복관되었어요. 네. 하고 남궁훈은 이제 4대 사장이 됐잖아요. 예, 3대 사장이 됐는데 이 네, 양반은 3대 뭐냐면 사장. 적극 경리에 개입한 거예요. 오. 예, 개입하면서 뭐냐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송종헌이나 송병준에.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더 센 기사가 나온 거예요. 1922년 6월 18일자에는 조선 총독 사이또의 문화정치 표방은 사기다 이런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으로 앉혔는데 나 예. 바지 아니야라고. 예, 센 바지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핫바지가 핫바지인 줄 알았더니. 예,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총독은 사퇴하라 이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수 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식민지 조선의 초대 총독은 육군 대장 출신의 데라오치 마사다케였고 예. 그 다음에 하세화였고 예, 제가 이 사람들의 그 무단 통치가 3.1운동을 촉발시켰다고 해서 예, 3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는 예. 문화 통치를 표방하죠. 표방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1920년에 조선 동화가 예. 발간이 된 거지만 조선인에게도 문화를 흥하노라 예. 하면서 조선인 신문을 내게 한다 했겠지만 이 조선일보는 일 속에서 그 굴곡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송병준이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젠장된 거죠. 네. 그래서 뭐냐 못해 먹겠다. 네. 돈도 안 되고. 그 아무리 이게 아무리 항일 논조 간다더라도 독자가 안 느는 거예요. 네. 왜? 송병준 때문에. 송병준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표를 깎아먹는 건 송병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해 먹겠다 하겠어요. 그래서 1924년 9월 경이 되면 이제 나의 경례에서 손 떼겠다 합니다. 그 이제 팔아 넘기려고 하죠. 네. 이때 뭐냐면 신석우라는 독립운동가가 이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신석우. 이분은 그 임종 요인이기도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이 신석우 선생이란 분이 뭐냐면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네. 여기 뭐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을 사장으로 앉히고 오. 그다음에는 뭐냐면 안지용 같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죠? 친일에서 항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 진영이. 이분들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그렇죠.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는 월남 그렇죠. 이상재. 예, 예. 네. 우선 신석우 선생부터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 보통 볼까요? 분이 아니에요. 신석우 1894년 그러니까 가보년에 태어나셨고 1953년 휴전을 하던데 네, 예, 돌아가셨는데 1915년 3월 민족정신 고취와 일본인들에게 침탈당한 사업을 한국인 스스로 부흥시킬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조선산 직장력계 조선산 직장력계의 개원으로 가입하여 민족 자본의 육성을 위한 주식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1917년 3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 이게 아까 발음에서 조선 상직 장력에 이렇게 읽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구나. 예. 조선 상직 장력에 이게 맞겠네요. 네. 조선 상직 장력에 네. 20대 중반의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일본의 와세다 대학 전문부를 졸업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1919년 3월 예. 상해에서 여운형 등과 함께 고려 교민 친목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다졌고 임시정부 교통총장으로 선임된 그런 분이네요. 예, 예. 어, 바로 이 신수고 선생이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임시정부 앞에다 붙인 분이에요. 발의한 분이에요. 신소우 선생이요?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국회. 그 앞에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그다음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대한민국 국호 발안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신소우 선생.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러던 분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예, 이분이 귀국을 하셔서 1924년 1월 서울에서 최린, 김성수, 송진우, 안재홍, 조만식 등과 함께 연정회를 조직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던 예. 조선일보를 송병준으로부터 8만 5천 원에 인수하면서 예. 조선일보는 비로소 독립운동가가 직접 운영하는 신문으로 바뀌었네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뀐다. 자기가 친일 시대가 끝나고 항일 시대로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린, 김성수 뭐 이런 분들은 이 당시만 해도 좀 뭐라 그러나 그 일제말기처럼 노골적인 친일로 가지는 않았던. 최리는 맛이가 있었어요. 이때 이미 최린은 맛이 예, 갔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정에는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설명 생략하고. 그렇군요. 예. 송진우, 안재홍, 조만식. 예, 일단 네. 이들만 들어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석호 선생이 인수하면서 뭐냐 진정이 화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1924년 9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재 선생을 추대 사장으로 모시고 네. 자기는 부사장을 맡아요. 네. 이상재 선생이 훨씬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로이고 신망도 높았죠. 조선민중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다른 신문에서 그를 아주 필봉을 예리하게 하던 안재홍 선생을 주필로 모셔오는 거예요. 주필. 예.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족주의 계열의 간판 스타들이 모두 모인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다가 이 1927년에 이제 이상재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네. 예. 그 신간에 회장하시다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조고 선생이 사장에 취임하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신조고 선생이 31년까지 재직하다가 쉽게 말하면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망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안재홍 선생이 31년 7월 달에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네. 근데 안재홍 선생은 사장으로서 오래 못 있었어요. 네. 물론 그전에 계속 뭐냐면 주필로 있다가 발행인으로 있다가 네. 부사장으로 있다가 사장이 되는 겁니다. 네. 계속. 그러니까 사실 안재홍 시대예요, 이 시대는. 안재홍 시대. 네, 그러다가 32년 4월 달에 사장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안재홍 선생이. 네. 이게 그 다음에 유진태라는 사람이 사장을 새로 맡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방응모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민족주의 계열의 그런 그 독립운동가 네. 면면이 있었던 이 당시가 조선일보로서는 가장 빛나던 시기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내 생에 단 한 번 빈다는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그 조선일보가 만약 한다면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우리가 조선일보가 총 4번 정관이 있었다 할 때 앞에 두 차례 정관은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3, 4차 두 번의 마지막 그 두 차례 정관은 바로 이 안재홍 선생의 활약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쉽게 말해 사장은 여러 번 바뀌지만 네. 가장 그래서 전투적으로 기를 썼던 분이 안재홍이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3차 정관 하나 잠깐 살펴보죠. 네. 이 3차 정관은 1925년 9월 8일자 사설이에요. 25년 9월 예. 8일. 이건 조선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 소비에트 러시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러시아의 사회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일본 식민지 통치를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눈밖에 나서 뭐냐면 정관을 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관 외에도 발행인 구속이 당해요. 오. 그것도 정관하고 다르잖아요. 탄압의 강도가 더 센 거죠. 세지네요. 이거는 뭐냐면 1927년 1월 25일자에 보면 그 사설에서 이 일제 감옥 제도라든지 고문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일제 식민지 통치는 감옥에 있고 그 감옥은 바로 비인도적인 식민 통치를 표상한다는 얘기죠. 네. 이게 하니까 뭐냐면 이제 오히려 찔린 놈이 더 성낸다고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발행인 안재홍과 편집인 그 백관수를 구속해 버립니다. 백관수는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나중에 동아일보 멤버십이죠. 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북으로 납북이 되죠. 예, 예. 이때는 그래도 민족주의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만 그
말기에는 친일적인 면모를 많이 좀 보이게 돼서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한 그건 뭐, 분이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4차 정관이 네. 있어요. 1928년이에요. 네. 1928년 5월 9일 사실인데 이건 안종선 선생이 쓴 글이 있어요. 제남 사건, 그러니까 일본군이 중국 산동서 제남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네. 에 대한 제남 사건의 벽상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한마디로 하면 일본군이 출동해서 중국하고 충돌이 일으켰단 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일본군의 출병을 비판한 거예요. 네. 반대하고. 네. 그 일본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잖아요. 군부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 대중국 진출에 침략에 대해서. 예. 이것 때문에 뭐냐 안지용 주필은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고 그다음에 무기 정관을 당합니다. 이게 4차 정관인데 뭐 무기 정관이라도 나중에 풀긴 풀어주잖아요. 네. 근데 무려 얼마나 그 정관됐냐면 133일 동안 정관돼요.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니고 네. 예. 일제 강점기의 최장기 정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때가 조선일보가 가장 빛나던 시기라고 예. 예, 평가하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는 명백하게 조선일보는 항일 언론으로서 필복을 휘둘렀고 그래서 네. 다른 말로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어떤 탁월한 민족주의 지도자가 기백을 떨치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또 이 시기에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언론만이 아니고 실제 실천 활동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간회의예요. 1927년 예, 그렇죠. 잘 아시죠. 좌우 합작 독립운동을 표방하던 그런 예,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그 1920년대 양대 독립운동 세력이잖아요. 네. 근데 일제를 타도하는 데는 똑같잖아요. 네. 사상과 이념은 달라도 그 사회를 신화해서는 일제 타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냐면 슬슬 민족주의 지도자 가운데 일부가 친일로 가거나 기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뭐냐면 동아일보 계열의 특히 자치론 같은 걸 주장하면서 슬슬 타협의 기미로 가고 있었어요. 네. 이때 안종 선생이 조선일보의 핵심 멤버로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천독에서도 심판 친일로 갔지만 네. 고파는 민족주의적이잖아요. 이런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광범위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하자. 그 당시로서는 민족 협동 전선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민족 유일당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요. 네. 해외에서 이미 민족 유일당 이름으로 쫙 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것을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용어로서 꾸려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가 함께 만들어서 1927년 2월달에 YMCA에서 결성된 게 바로 신간회가 됩니다. 여기에 안재홍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그렇죠. 안전 선생하고 또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겠죠. 네. 사회주의자들이죠. 네. 근데 그렇군요. 이 사회주의자의 대체 어디 있었냐? 조선일보에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박헌영이라든지 홍명이라든지 이분들이 모두 조선일보에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기자에 있었어요. 와. 그다음에 특히 유명한 김단자까지도. 예. 자, 근데 이 보면 알겠죠. 이 신간의 회장은 초대 회장은 이상재 선생이잖아요. 네. 조선일보 사장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냐면 핵심이 안재홍이죠. 예. 그다음에 김진현도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이 참가했던. 방응무로 가기 전에 조선일보가 이러한 기막힌 사연들을 품고 있었네요. 예. 이 정리해 속에서 주시죠. 뭐냐면 네. 그 안종선 신간의 경성지의 대표까지 선임되었단 말이죠. 네. 이다 신간회가 1931년 5월달에 해산되니까 네. 신서구 선생은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종 선생의 뒷일을 맡기니까 안종 선생이 자기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털어넣습니다. 예, 평택에 예. 있는 재산. 네. 그런데 뭐냐면 안종 선생은 1929년에 귀향하는 방학 때 귀향하는 학생들한테 문자 보급 운동, 분화로드 운동 비슷한 거예요. 아, 네. 네, 문자 보급 운동 또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가갖고 농민들 조선을 가르치는 거죠. 조선을 한마디로. 가르쳐라. 네, 문자 보급 조선 아닙니까? 분화로도. 예.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족주의로서는 개몽운동이지만 독립의식을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눈앞에 가시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31년 5월달에 조선일보 사장이 되었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32년 2월달에 만주에서 뭐냐면 그 뭐냐면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 만주동포 구호 의원금이 나와요. 네. 그 모금했는데 조선일보 운영 기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종선 선생이 이 기금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빌미 삼아서 조선 뭐냐면 일경이 너 감옥 갈래? 조선일보 손 뗄래 이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구속되고 그다음에 손을 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조선일보에서 안정은 사라지고 유진태가 새로 사장이 되고 그다음 나중에 갔다가? 다시 방응모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항일 언론의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조만식 사장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예, 제가 시간 맞추려고 막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그렇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달렸습니다만 결국은 그겁니다. 방응모가 사장 되기 전에 그런 그 안재홍 선생의 조선일보의
그런 논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을 때 조선일보는 가장 빛나던 언론으로서는 가장 빛나는 그 시대를 그 구가했지만 역설적에도 식민지 조선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경영이 안 되니까 네.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다가 그 의연금 네. 유용을 하게 되고 그 개인적으로 유용한 개인적으로 한 건 건 아니죠. 네. 어, 자기 회사를- 재산도 다 논밭 다 자기- 팔아서 예. 조선일보에 투자해요. 일경은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경제사범으로 몰아서 예. 결국은 탄압을 가하게 탈임치범으로 온 되고 것이죠. 탈임치범으로 예. 이렇게 해서 금강 노다지로 그 돈을 입신한 방응모에게 기회가 오고 그리고 조만식 선생이 사장을 하게 되면서 예. 조선일보의 빛나던 리즈 시절은 예. 끝이 났다는 얘기군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조선일보가 가장 빛나던 시기. 그다음에 누구나가 벅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20년대 시기에 방응모는 금캐고 있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응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순서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방응모의 진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하는 라디오 100년 전쟁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 TV 그리고 국민 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오네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가족나들이 즐거운 벼룩시장. 2015년 4월 12일 일요일 오전 11시 이천시 설봉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가족나들이 즐거운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판매금은 전액 미디어 협동조합을 위해 사용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경기 남동부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즐거운 벼룩시장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